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층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계층이동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계층 구조가 뭐야, 그 다음에 계층 이동을 할 때 상승이동이 뭐야, 하강이동이 뭐야,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능에서 20번 문제는 계층 이동 박스를 채워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이동이 무엇인지, 개인적 이동이 무엇인지가 학생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보기에서 그것들을 물어볼 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계층 구조, 그리고 그 계층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 계층 구조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 나뉜다라는 건 피라미드요. 이거 무슨 말이죠?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상층보다 중층이 많고 중층보다는 하층이 많은 이러한 계층 구조를 우리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하면 중층이 가장 많은 것, 모래시계형이라고 하면 중층이 가장 적어서 상층과 하층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때에는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이에요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 피라미드형이나 모래시계형보다 다이아몬드형이 사회통합이 더 쉽다라는 형태로 물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층 이동 가능성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으로 구분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잠깐 여기다 선생님이 잠깐 적어주면 상승이동, 하강이동, 뭐 예를 들면 중층이나 하층이 뭐 상층이나 중층으로 올라가는 경우야. 하강이동이라고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직이동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층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불가능한,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수평이동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는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상승 혹은 하강이 아주 극도로 제한돼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얘는 수평 이동만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아무리 막 고려시대 때에도 생각해보면 천민칠신 이유민이 무신정권 최고의 권좌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그 경우도 생각해보면 아무리 신분사여도 상승이동, 하강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제한된 이런 경우는 우리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승이동, 하강이동과 같은 이러한 수직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를 우리는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층화 정도인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 세 번째 내용을 다룰 때에는 수능에서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얘를 다룬 적이 없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EBS에서 계속 나와서 이게 참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혹시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지. 계층화 정도에 따라서도 우리는 계층 구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계층화 정도라면 어떤 거로 생각을 하면 쉽냐면 10명이 있어. 사람 10명이 있었을 때 완전 계층형은 한 명도 같은 소득이 없어. 즉 모든 사람이 일직선 내에 하나하나 촘촘히 있는 이런 경우 우리는 완전 계층형이라고 부릅니다. 부분 계층형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피라미드형이 부분 계층형에 해당되고, 그리고 부분 평등은 중층이 가장 많잖아. 그래서 부분 평등형은 이러한 다이아몬드형을 부분 평등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완전 평등형은 10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지. 만약에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다이아몬드형의 부분평등형이요? 라고 물어보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EBS, 실제로 수능과 연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EBS에 있는 내용은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선생님의 욕심, 그리고 꼭 체크하기. 선생님이 애기들을 가르치면 이제 되게 쉽게 느껴져. 아이들이 이걸 딱 보면. 아, 조선시대는요. 예를 들면 이런 신분사회는 피라미드형이고요. 그리고 얘는 신분사회로서 폐쇄적 계층구조였네요. 오케이. 조선은 그래. 고려도 그래. 그런데 피라미드형이 폐쇄적 계층구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선생님이 나는 한국인이면서 여자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도 맞고 여자도 맞지만 모든 한국인이 여자는 아닌 거지. 기준이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 제발 피라미드만 보고 얘가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조선의 특징이 요렇다 요렇다. 그런 애기들 머릿속에 어느 순간 얘네들이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애기들이 가장 많이 현혹하는 건 이런 보기가 있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이런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로 변했어요. 사회는 개방사회에서 폐쇄사회로 이동하였다. 틀린 말이라고. 아니 이거 개방성 어떻게 알아? 개방성 모릅니다. 그러니 얘가 개방사회인지 얘가 폐쇄사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렇게 사회가 변화했대. 그럼 분명히 여기 있는 애들이 하강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개방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 자체가 폐쇄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비슷한 예로 같은 피라미드 10%, 30%, 60%가 유지되는 이 T 시기의 A사회라고 해보자. 이 시기가 T 프라임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똑같이 10%, 20, 30%, 10%, 30%, 60%가 유지되는 경우야. 선생님, 이 사회는 10, 30, 60이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폐쇄사회네요. 모릅니다. 얘 개방인지 폐쇄인지 모릅니다. 선생님 10, 30, 60 똑같은데 왜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경우. 물론 이 10명, 만약에 여기 100명이라고 치면 이 10명이 그대로 10명으로 30명이 30명으로 60명이 60명으로 그대로 유지됐다면 얘는 폐쇄사회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던 10%가 1로 내려오고 여기 있던 30이 1로 내려온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4개가 채워졌어. 그리고 여기 하층에 있었던 애들이 1로 다 올라가면 즉 절대로 계층 구조, 즉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만 보고는 이게 개방사회인지 폐쇄사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계층 구조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계층 구성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로서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모래시계형. 선생님, 뭐가 더 불안정이에요? 라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합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로 나뉘어지는데 절대로 이 피라미드 다이아랑 개방성이랑 묶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계층화 정도에 따른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계층 이동의 기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사회 계층 이동 또한 그 분류 기준 3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입니다. 이동 방향이라고 했었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아니라 같은 계층 내에서 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수평 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층은 상층끼리만, 중층은 중층끼리만, 하층은 하층에서만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렇게 수평 이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A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B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 회사 대리가 나 회사 대리가 되는 경우가 여기 수평 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직 이동은 중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층에서 중층 또는 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상승 이동과 혹은 상중에서 뭐 하루 떨어졌어요 와 같은 하강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수직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사원에서 엄청 일을 잘했어. 그래서 한 회사의 CEO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상승 이동으로서의 수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동 범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동 범위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인지 아니면은 한 사람의 일생 내 그 자체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빨간색으로 치면 부모가 자녀와 세대 이 간의 지위가 달라. 이 경우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부모 지위는 변동이 없어요 라는 형태로 이야기 나옵니다. 자녀의 이제 최종 지위.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그가 가진 지위가 변동하여 개인 최종 지위와 차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세대 내 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이 차이, 이 시점의 차이가 어디냐면 세대 내 이동을 이야기할 땐 개인이 사회에 첫 진출했을 때 그리고 얘는 그 사회 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지.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어렵게 될 겁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서도 세대 내 이 이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 꼭 세대 내 이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에 남으라고 예시를 들어줄 생각입니다. 어디 볼까요? 여기 갑이라는 애가 있어. 을이라는 아이가 있어. 둘 다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거야.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빈농이야. 아주 가난해. 근데 갑은 어렸을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 전국 1등, 시험만 보면 만점이야. 그럴 수 있잖아. 공부가 취미였어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선생님은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갑은 항상 이랬던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그 학창 시절에 사시도 패스하고 행시도 패스하고 뭐 그 당시에 외무고시도 패스하고 막 고시 3관왕 막 이래가지고 이미 사회 첫 진출이 판검사 또는 변호사 이런 식으로 엄청 상위 레벨에서 시작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최종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 자, 어디 한번 봅니다. 부모는 빈농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빈농이야. 근데 본인이 실제로 처음에 가진 첫 진출 자체가 상류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도 상류층으로 이야기되죠. 그러면 분명히 얘와 얘 사이에는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대 내 이동이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을의 경우는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맞는 거니까 갑의 친구야. 얘도 머리는 되게 좋았는데 공부보다 항상 막 활달하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고 이랬어. 공부를 잘 안 했어. 근데 실제로 뭐 머리가 좋고 그렇지만 여건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한 것도 있었을 거야. 이제 사회 첫 진출입니다. 공장 알바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열심히 일을 해서 승승장구를 하더니
최종에는 굴지의 회사의 CEO가 됩니다. 오히려 이 변호사가 이 CEO 밑에서 일을 하는 그냥 막 만든 거니까. 근데 어디 생각해보자. 얘 또한 빈농의 자녀입니다. 그런 이 을이 사회 첫 진출을 할 때를 봅시다. 얘 사회의 첫 진출은 단기 알바,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중하류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굴지의 회사의 CEO가 되었대. 이 경우 초특급 상류층이 되었습니다. 중하류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것. 자,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 우리나라 굴지 회사의 CEO가 된 만큼 얘는 세대 간 이동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회 첫 진출의 지위와 최종적 지위가 다른 세대 내 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애기들 머릿속에 세대 내 이동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꼭 알아뒀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자, 이제 이동 범위에 따라 구분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동 원인입니다. 야, 너 왜 이동했어? 라고 하자 보통 여기서 이동의 원인을 이야기할 땐 상승이동을, 하강이동을 이야기하는 수직이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사회 자체가 변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경우. 예를 들면 이 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바생에서 시작했지만 CEO가 됐잖아. 이런 경우 개인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구조적 이동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회 자체가 변한 거야. 우리나라는 1894년 가보개혁을 맞이합니다. 가보개혁 당시에 신문제가 철폐되지. 이렇게 신문제가 철폐되면서 노비, 천민 출신이었던 을이, 아니다, 여기는 을을 이미 얘기했으니까 정이, 뭐 정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얘는 천민이었는데 난 노력한 게 전혀 없는데 평민이 되었어. 이 경우 구조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계층 이동의 구분 세 가지 기준까지 배웠습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 수평 이동인지 수직 이동인지, 이동 범위에 따라 세대 간 이동인지 세대 내 이동인지.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올해 수능 특강에 세대 내 이동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머릿속에 넣고 가기를. 세 번째, 이동 원인에 따라서입니다. 개인적인 이동, 그리고 사회 자체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게 되는 경우 구조적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렇게 계층 이동 자체는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 수능, 실제 수능 전부 다 20번 거의 80~90% 정도 20번 문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계층 이동은 계층 이동 박스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기 하나에 구조적인 이동, 개인적인 이동,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이런 보기 하나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에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세대 내 이동, 이 파트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이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12강 실전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 12강 실전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갑과 을의 사례에 나타나 있는 사회 이동을 표와 같이 분석할 때 가부터 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변호사인 갑,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었네. 변호사는 우리는 상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농부니까 당연히 하층이 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사회 이동? 어디 한번 볼까? 상승 이동은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승 이동이라면 당연히 수직 이동 가능하죠.
사회 자체가 변화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개인적 이동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이동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빈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변호사가 되었으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지위가 다르단 말이야. 세대 간 이동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내 이동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이 방으로 전에 갑과 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회 첫 진출 시기와 최종 시기의 차이가 세대 내 이동입니다. 이 변호사 갑이 아까 우리가 갑, 을로 나눴을 때 그 변호사처럼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사시, 행시, 그 다음 외부고시까지 학생 이 시기에 전부 다 패스해서 사회 첫 진출부터 상류층으로 아예 진출한 경우에는 세대 내 이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막상 알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꽂힌 게 있어서 독학을 통해서 사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대. 그럼 사회 첫 진출은 알바였잖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대 내 이동이 일어난 경우지. 그러니 단순히 이 문장만 보고는 세대 내 이동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기들이 이 문제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이제 을입니다. 왕족으로서 30대 초반까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혁명이 일어났네. 어우, 선생님, 이거는요. 구조적 이동이 바로 나타나네요. 네. 왕정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시골로 쫓겨나 농사를 지며 가난하게, 그러니 하강이동입니다.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라고 해서 아예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대 내 이동도, 그리고 세대 간 이동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같이 봅니다.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수직이동, 수직이동 돼. 하강이동도 수직이동이고, 그리고 상승이동도 수직이동이니까 수직이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 이동은 얘는 있지만 얘는 모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학생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1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 세대 내 이동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 분명히 가난하게 살다가 뭐 상류층이 된 거니까 당연히 세대 내 이동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적 이동, 그 다음 세대 간 이동. 그런데 얘는 구조적 이동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 간 이동은 둘 다 나타나지만 개인적 이동은 을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갑의 상승 이동. 띵동. 맞습니다. 그런데 세대 간 이동은 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을도 세대 간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3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 간 이동은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4번입니다. 하강 이동. 하강 이동님 맞아. 근데 개인적 이동 아니랬잖아. 얘는 구조적 이동이니까. 그러니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구조적 이동과 그리고 세대 내 이동은 을에게서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세대 내 이동을 머릿속에 그 개념을 꼭 알고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의 문제 자체에서도 강조했었고, 그리고 심화 플러스 뭐 이런 개념 설명 파트에서도 세대 내 이동을 따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거 꼭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뭐 배웠지? 바로 사회 계층 구조와 계층 이동 배웠습니다. 사회 계층 구조 나누는 기준 크게 3가지. 구성원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계층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계층화 정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계층 이동의 분류도 3가지였습니다. 계층 이동의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승 이동, 하강 이동에 해당되는 수직 이동과 그리고 수평 이동, 이동 방향, 그리고 이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 세대 간 이동,
아니야, 한 개인의 일생 내의 차이, 세대 내 이동.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이동의 원인, 개인적 이동. 얘 같은 경우죠. 열심히 노력한 경우. 그 다음 사회 자체의 변화, 구조적 이동.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엔 하나의 개념이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계층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계층 구조는 이 사회 통합이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해. 기능론. 웃기지 마. 야, 있는 자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계층 구조를 강요하는 거야. 갈등론. 그런데 선생님은 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모두 다 추려서 영단원으로 따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진짜 계층 이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층 이동 박스를 구해야지 문제를 풀지. 우리 계층 이동 박스 다음 영상을 통해 어떻게 채우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